안녕하십니까. 대구 단원철학원 이영섭입니다. 한국미래 컨설팅에서 단원철학원으로 이름을 바꾼 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상파 종편TV에서 절대 보도할 수 없는 청기누설 이런 제목으로 더러버 터질당과 자유한심당의 프레임 전쟁 속에 대한민국호는 서서히 침몰하는 세월호가 되고 있다는 제목으로 한번 동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하입니다. 경제 불안, 안보 불안, 미래 불안. 경제 불안이나 안보 불안이나 미래 불안, 이건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삐뚤어진 권력 그림자를 벗는 원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검찰, 경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칼전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와 여탈권을 지니고 있던 공포 대상이었다. 칼찬 순사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자, 권력기관, 경찰, 검찰, 법원을 겁내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김경수, 박범계, 서영교, 손혜원, 김종욱, 전병헌, 김성태, 이군현, 노철래, 떠는 사람들 많겠죠. 정치인들이 많이 떨겠죠. 아무래도 죄가 많으니까. 자, 삐뚤어진 권력,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이나 경찰보다는 국회의원이 더 삐뚤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삐뚤어진 권력을 바로잡는 건 검찰, 경찰 개혁보다는 우선 정치 개혁이 먼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개혁, 국회개혁이 이루어지고 바로 언론개혁이 이루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사법개혁도 이루어질 수 있고 재벌개혁도 이루어질 수 있고 교육개혁도 이루어질 수 있고 노동개혁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서 얼마 전에 오세훈 한국당 대선이 아니고 대표 후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못 채울 수 있겠다. 그리고 한국당도 그럴 때를 대비해 대체 주자를 마련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못 채울 수 있겠다.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기 나름이다. 모든 사람의 일이나 국가의 일은 가변성이기 때문에 장담하기가 힘들다. 특히 정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가변성, 무능한 야당이라든가 자유한심당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한심당에서도 그럴 때를 대비해 대체 주자를 마련해 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대체 주자는 건 대권 주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대표 경선 주자 중에는 대통령감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답해가지고 2월 10일 금미역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부를 통해 아무리 전당대회를 겨냥한 정치적 발언이라 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 금도를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오전 시장은 무슨 근거로 이 같은 말을 공개석상에서 한 것이냐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근거는 차고도 넘치죠. 요즘 유행하는 얘기가 차고도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를 좀 이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권 대변인은 제1야당의 당권주자가 임기가
보장된 성출직 대통령에 대해 임기 중단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부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나 다름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20년 집권한다 그랬죠. 20년 집권한다 그랬는데 5년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와 한국 대통령의 결말은 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 늘 그래 왔으니까. 또 그리고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가족의 비극사를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만 모르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살구 때 하야했죠. 자, 그 다음으로 들어선 윤보선 대통령 올류 구테타로 하야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김정일에 의해 시해를 냈고 10대 대통령 군부에 의해 또 하야를 했고 뭐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은 내란죄 비자금 수수 등으로 해가지고 구속 수감이 됐고 김영삼 대통령은 찬압이 구속됐고 김대중 대통령은 장남과 삼남이 구속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 구속돼 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돼 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몇 명입니까? 11명의 대통령 중에 임기가 중단된 대통령이 3대 이승만, 4대 윤보선, 9대 박정희, 10대 최규하, 또 최근에 박근혜까지 몇 명입니까? 11명 중 5명이 임기를 중단했습니다. 몇 프로인가 하면 45%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퇴임 임무 구속된 분들은 몇 분인가 하면은 많잖아요, 지금. 11명 중에 4명이 36%. 이 둘 앞에 거하고 합하면은 80%가 넘는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가족 비리는 뭐 수도 없이 많고 측근 비리는 더 많죠. 더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이명박 정권에는 고소영 내각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영남 출신. 자, 비선 라인으로는 영포 라인이 있습니다.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이 잘 아실 그 마찬가지로 성시경 내각이죠. 성균관대 고시 경기고등학교, 십상시 정윤회, 최순실, 문고리 3인방 이런 사람들에 의해 주도를 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다시 캠코더라 그러죠. 캠프 인사,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또 비선 라인은 아직 보이는 게 드러나는 게 없지만은 청와대 내부에는 주사파, 부산파가 장악을 하고 있다 그러고 거기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로 이 내각은 보지 않았고 이 비선 라인이라든가 십상시가 주도를 해가지고 유수입부. 지금 보면 이명박 대통령 때도 행정부의 장관이 누군지 잘 몰랐고 성시경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주도는 어디서 하는가? 비선 라인 아니면 청와대에서 하는데 이거 행정부 장관들은 없고 전부 청와대에서 지금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이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우리 그 사주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주 득병에 대해서 알아봐야 병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하면은 사주 팔자 중에 같은 오행이 2자 이상이면 득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득병이라는 얘기는 바로 병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사주 팔자 중에 득병을 해서 어느 한쪽 오행이 편중되면은 또 편중된 그 오행도 병이지만은 없는 오행, 사주 안에 없는 오행도 병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토가 하나, 둘, 셋, 넷, 4개나 되죠. 4개, 5개가 되기 때문에 없는 게 필연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하가 없습니다. 하가. 이게 병이죠. 그 다음에 이 많은 오행, 이것도 병이 됩니다. 나머지 또 병들은 있지만은 일단 간단하게 바로 봐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목병은 뭔가 하면 간장, 만성피로, 두뇌, 머리, 신경 우울증 같은 거고, 하의 병은 심장, 혈액순환기, 장애, 중풍, 시력, 치아 등 이런 것이 있고, 토병에는 위장, 소화 기능이 약화된 것, 피부병, 전염병, 당뇨병 등이 있습니다. 금병에는 관절, 신경통, 허리 디스크 같은 근육통, 골격 다용증, 호흡기 질환, 기관지, 대장 이런 것이 있고, 수병에는 방광, 신장, 여자의 경우 자궁, 남자 경우 음부에 성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 지금 올해가 임시정부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이죠.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들어섰고, 내년이 4.19 혁명 60주년이다. 그 다음 해가 2021년이 5.16 쿠데타 60주년입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1950년 6.25 동란은 잘 기억을 합니다. 잘 기억을 하고, 또 이거 연평도 포격 도발도 기억을 하는데, 이게 몇 년? 60년 간격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 두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지만 60년 간격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지 싶습니다. 자, 우리가 60갑자라고 얘기하죠. 사주를 볼 때 60갑자, 갑자에서부터 개해까지 하면 60입니다. 60에서 그 다음 다시 돌아오는 갑자를 한갑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요즘은 잘 안 해먹는데 그렇게 있다. 민중통계 역사가 약 30년 주기로 한다. 임수밀란이 1862년에 발생해가지고 32년 후에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35년 후에 강주 학생운동, 31년 후에 4.19, 그 다음에 27년 후에 민주항쟁, 그 다음에 29년 후에 촛불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민족의 비극, 자, 6.25 동란 일어났죠. 1950년. 그 다음에 5.18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980년, 30년이죠. 그 다음에 30년 후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습니다. 자, 역사적 지도자 사망. 고종이 1919년에 독살로 추정돼 가지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백범 김구 선생이 1949년 안도에 의해 피살됐고, 그 후 30년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에 김정일에 의해 피살됐죠. 서거당했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30년 후인 2009년 자살을 했습니다. 이게 30년 주기죠. 예측은 패턴 때문에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역사도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앞을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최상의 상태도 중요하지만은 이 최악의 상태를 대비해 가지고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역사는 과거를 통해 지혜를 배우고, 또 과거의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고 배우는 건데, 이거 불과 2년 지났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한 것이죠. 자, 청와대 올해 초부터 시작했는 게 청와대 김태우 민간인 사찰 의혹 났죠.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망언, 문다혜 해외 이주, 김경수 드루킹 구속, 이수혁 민주당 의원 방위 분담, 국민이 정확히 알아서 뭐 하느냐, 완전 개무시하는 발언을 했죠. 그 다음에 60대 이게 뉴스에 잘 안 났는데 이게 앞으로 크게 된다. 국회가 좀 위험하지 싶다.
이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을 또 통구이라고 비하하는 더불어민주당, 터집당이죠. 소병훈 7급 비서, 이게 앞으로 큰 작용을 할 것이다. 2016년 6월 23일 날 역사는 반복된다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었던 게 있어요. 지금 2016년 6월 23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기 전 촛불 집회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예측을 해가지고 역사는 반복된다, 조심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내용을 보면 되풀이되는 지역표를 겨냥한 국책사업 공약, 내년 대선에도, 요거 말만 바꾸면 됩니다. 내년 대선에서 내년 총선에도 하면은 성립이 됩니다. 그렇듯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는 여전하죠. 지각 출석. 요즘에는 농성관이라고 임시회의 열어놓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달은 30일, 한 세대는 30년 해가지고 하면서 제가 우리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주장했던 적이 있고요. 역사는 반복된다냐면 유튜브에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8월달이지 싶어요. 그게 8월달. 예. 2016년 8월 22일 한 2달 전입니다. 2달 전에 올렸던 게 있어요. 있는데 지금 하는 거나 그때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30년 주기가 중요하다. 단백질, 연말정산 파동, 노진세 폭등, 세금 문제죠. 세금 문제. 우병우 조국으로 바꾸면 되고 나영욱 김현철로 바꾸면 되고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의 운명은 국가 제도에 따르게 되므로 개인 운명이 아무리 좋아도 국가 운을 능가할 수 없다. 국운이 왕성하면 비록 개인 운이 나쁘더라도 궁핍을 면할 수 있을 것이고 개인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국운이 쇠퇴하면 고생하게 된다.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정세가 불안하면 개인 운이 좋아도 불안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국가 운 융성의 책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가 잘못되고 이러면은 대통령만 책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사주를 볼 때는 대주, 아버지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때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남자였기 때문에 아버지 위주로 봤지만은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남편만 경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부인도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보고 국회의원을 엄마라고 본다 그러면 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옛날에 어디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책임은 대통령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한테도 있다. 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마이웨이 했죠. 이 동영상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보시고
2017년 5월 7일 날 선거 투표하기 전에 19대 대선 예측이라 그래가지고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임기 채우기가 어렵다고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조를 하시고 하면은 불명예 퇴임한 대통령의 변화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윤보선 대통령 군사정권 들어왔죠. 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고 최교화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되면서 또 다시 군사정권에 의해 하야를 하게 됐고, 자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앞에 사례를 미추어 봤을 때 뒤에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비하자는 얘기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걸 일단 대비를 하자는 얘기. 아까 전에 민주당 대변인이 얘기했던 거에 비추어 봤을 때 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느 사람이 되든 간에 준비를 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로 올려놨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 예측하고 거의 이제는 맞아 떨어져 가는 상황이 지금 됐다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가 끝나고 19대 대통령 정치 예측 결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 분석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유비무환과 가하만사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때도 화목하면은 괜찮을 것이다. 하기 나름이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을 보면은 잘 되는 집안은 어려울 때 서로 다독이며 위로하며 도와주며 이렇게 해가지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화목하지 않은 집은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서로 뒤뜯다 보면은 결국 망하게 돼 있다. 집안도 화목하면은 모든 게 잘 이루어지겠지만은 나라도 마찬가지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하게 되면은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정치공학, 참 머리 아픈 거죠. 정치공학이란 게 뭔가 하면은 정치 구조를 공학적으로 풀이한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고 국민을 통치나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이건 우리 정치인들 또 정치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통계적인 방법을 써서 정치에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망나의 정치공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공학 이꼬르 정치공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주도는 언론에서 한다. 이 언론도 국회의원만큼 이거 개혁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니까. 자, 이 정치공학이라는 것은 국민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것을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게 그렇죠. 모든 게. 자, 후보 단일화. 앞서 4월달인가 되면은 재보궐선거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창원 같은 경우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단일화 하는 거. 이거 누가 지역 구민들을 위해 가야 하는 겁니까? 전부 다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3당 합당 같은 합당, 이게 예의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익은 누가 봅니까? 당선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그 주변의 인물들, 선거했던 인물들. 이 트래킹 사건도 이 주변 인물의 공가를 배분을 할 때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납니다. 그러면은 주변 인물이나 언론들은 이거
보험 드는 거죠. 평론가들도 마찬가지고 평론가로 하면서 국회의원 간 사람들 상당히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피해는 누구? 국민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이게. 정치공학은 정치 공작이다. 바꿔 얘기하면 공작 정치란 얘기죠. 정치 공작의 수단은 여론조사라.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결과는 프레임 도구로 이용을 합니다. 프레임 도구로. 자, 남북을 가르고 동서를 가르고 빈부를 가르고 세대를 가르고 남녀를 가르고 이게 쭉 가는 게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죠. 종북 얘기 나오는 것도 남북을 가는 거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동서 영남 호남 빈부도 가르는 거고 세대도 요즘 가르고 있죠. 50대, 60대, 20대를 가르고 있고 남녀를 또 가르고 있습니다. 지금 남녀를. 자, 우리가 촛불 이전과 이후가 다르죠. 촛불 이전에는 보수를 안보 안정 세력이라고 그랬고 진보를 종북 반미 세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싹 바뀌었죠. 프레임이. 보수를 적폐 세력, 탄핵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진보를 개혁 촛불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적폐 세력으로 지금 몰려있죠. 김성태, 장제원, 송원석, 최교일. 자, 이 사람들이 김성태 의원은 딸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고 또 이 장제원, 송원석 의원은 이익충돌 위반에 걸려 있고 이 최교일 의원은 스트릿바 사건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 적폐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자. 자, 자유한국당 전체 의원을 적폐 세력으로 일단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한번 봅시다. 민병두, 박범계, 손혜원, 서영교, 김정우인가요? 김정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 민병두는 정신 1호 미투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국회의원 사퇴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를 했죠. 자, 이 박범계 정치자금법 위반에 걸려 있고 손혜원은 잘 아시다시피 이익충돌 위반에 걸려 있고 서영교는 사법농단에 관련돼 있고 김정우는 성추행 의혹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개혁 세력입니까? 개혁 세력 아니죠. 그런데 여담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들은 타당 남성들에게는 냉혹한데 자기 당 남성들에게 왜 그리 너그른지 모르겠어요. 집에 들어가면은 자기 남편들한테 저렇게 너그를 수 있을까 의문이 되는. 자, 사법농단 의혹 이군현, 노철래 적폐 세력이죠. 전병헌, 서영교 개혁 세력입니까? 아니죠. 자, 목포 문화재 거리 혈투를 벌이고 있는 배신의 아이콘의 박지원, 투기의 아이콘의 손혜원. 이 둘 다 적폐의 아이콘이죠. 이 청산의 아이콘입니다. 자, 요 손혜원 사건을 우리 보면서 느끼는 게 목포 김대중 대통령이 찍어줬잖아요. 몰표를 줬는데 몰표 받아가지고 목포가 상당히 발전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주변에 있는 세력들, 국회의원들 또 선거를 도왔던 이 사람들밖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라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대구에 무슨 그런 이득이 있어요? 없잖아. 진박 논란 시건하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지 일반
지역 대구 시민들이 혜택받은 게 뭐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가 이제 몰표를 주면 안 된다니까요. 지역 배제하고 진짜로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대통령을 앞으로 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김경수 드리킹 1심 재판 났죠. 이게 프레임이 대선 불복이냐 재판 불복이냐. 자, 프레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거 김경수 석방 한쪽에서는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죠. 도정 축구대회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 했어요? 김경수 사퇴. 이건 누가?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대척점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국민을 완전히 분열시키는 게 정치다. 국회의원들이다. 자, 국내의 정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풍전등화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풍전등화인데 이렇게 싸우고 할 수 있느냐? 국회의원들이 일은 안 하고. 에? 자,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폐 세력이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대상도 국회의원이다. 이게 뭡니까? 지금 안희정 갖고 이재명 가고 있는 중이고 김경수 갖고 자, 2명이 남았어요. 2명. 2명이 남았는데 뭐 하고 있는가 하면은 강화문의 혈투를 시작했죠. 박원순. 예. 이게 어떻게 될까? 저는 이 두 사람 다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한번 봅시다. 이 둘 다 적폐 아이콘입니다. 청산의 아이콘이고 국회의원들은 무조건 청산해야 돼요. 이 정치인들을 청산하지 않고는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론조사 중에 프레임으로 프레임 정쟁이 사는 여론조사 중에서도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는 불공정하죠. 왜 그런가 하면 특정 인물을 띄워주게 하고 이걸 통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국민을 결과적으로 분열시킵니다. 왜 불공정한가 하면은 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뭐 유력 주자 조사,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대상자들이 다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야권 지향에서 하는 거, 여권에서 하는 리얼미터는 여당 측이죠. 또 다른 쪽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대상자들이 다르다는 얘기야. 결국 띄워주게 한다는 얘기라.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자, 여기도 틀립니다. 원희룡 저 앞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나타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왜 안 되느냐, 되기가 힘드냐 한번 봅시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다음에 윤보선 대통령이 들어왔죠. 살구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시고 최규하 대통령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왔죠.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누가 들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 들어왔죠. 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목자성씨입니다. 두 번째, 윤보선, 최규하, 문재인, 안경 쓰고 당선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떠나서 요 앞에서 봤을 때 안경 쓰고 당선된 대통령 이후에는 군부 정권이 들어왔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들어온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체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추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